오늘 배울 작품은 설생전, 오도일의 설생전이라는 한문 소설인데, 이 설생전은 스토리 이전에 이 작품이 이 작품의 배경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 작품은 광해군 말 때 개추곡사가 일어나는데, 개추곡사가 뭐냐면 광해군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를 시킨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임목대비, 그러니까 어머니지, 친모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서궁에 유폐시켜. 그래서 당시에 사대부 양반들이 광해군의 이 패륜적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비난이 높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바로 설생전이다. 나중에 이제 이 개추곡사 이후에 인조가 임금이 되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지. 이 소설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한문 소설이고, 굉장히 현실과 이상의 어떤 괴리,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건데, 다른 고전 소설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는 거. 부정적 현실은 광해군의 개추곡사, 패륜적 정치에 대한 반감, 그리고 사대부 양반들은 현실을 떠나서 어떤 속세와 단절된 공간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반대로 이중적이지만 현실에서 부귀공명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현실적 어떤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당시의 사대부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서사, 본사, 결사. 서사에서는 혼탁한 정치 현실, 그래서 은거하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주인공 설생이고, 또 똑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은거하지 못하는 설생의 친구.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이게 서사의 내용이고, 본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친구는 벼슬길에 나가서 관찰사가 되고, 그다음에 설생은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구체적으로 장소는 회룡굴이라는 영랑호 근처에서 살게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본사인데, 둘이 우연히 영랑호에서 만나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이 가운데 본사에 해당된다. 마지막 결사에서는 설생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소설이다. 설생전에 서사의 전개는 공간의 이동이라는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제일 처음에는 서울에서 청파리,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청파리에서 시작했다가 강원도 영랑호에서 친구와 우연히 만나게 되고, 설생이 살고 있는 회룡굴로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서울로 갔다가 다시 회룡굴에 찾아오는 친구의 여정이 서사의 중요한 전개 방식이다. 설생과 관찰사 친구, 즉 설생의 친구는 혼탁한 정치 현실, 아까 얘기했던 개추곡사 같은 정치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같이 떠나려고 했지만, 관찰사가 된 설생의 친구는 부모님 때문에 결국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일종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갈등 관계 혹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생이란 사람은 당시 사대부의 어떤 이상이 투영된 인물이고, 설생의 친구는 사대부의 이상이 아니라 사대부의 현실의 어떤 가치가 투영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로 해.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의 남부에 있는 동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파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청파리는 이 장소의 이동의 첫 번째 시발점이야. 이곳에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인물 소개하고 있다.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다.
캐릭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로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설생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비범하다, 평범하지 않고 뛰어나다.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몇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광해군 말에 개추곡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보내고 인목대비를 패비한 그 개추곡사가 일어나자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 은거하고자 했다. 당시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 정치의 혐오. 그래서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 속으로 일종의 여기 지금 나중에 청파리를 떠나서 설생이 간 회룡굴 같은 경우에는 이 회룡굴은 어떻게 보면 당시 사대부의 이상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이상적 공간. 당시 사대부들의 이상적 공간은 바로 회룡굴이다. 설생이 머물게 되는 곳.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는 이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현실 정치,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간계한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여기서 두 사람이 간계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비분간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북받쳐서 그런지 눈물까지 흘렸다면 설생은 이렇게 말했다. 삼강오륜이 무너졌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 어찌 처신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제 은거하려 하는데 이 얘기는 속세로부터 벗어나겠다. 을 친구한테 얘기한 거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랬더니 친구가 그게 바로 내 생각이시대. 그러니까 설생과 이 친구는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야.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은거하고 싶지만 여기서 부모님이 계셔서 이 부분이 현실적 제약이고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친구가 설생한테 얘기하는 거야. 친구는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결국 설생만 청파리를 떠나서 속세와 단절하고 떠나게 되는 거지. 자, 중략 부분 주거리 볼까? 한 달 뒤 친구가 찾아와 보니 설생은 훌쩍 사라진 뒤였다. 새 임금, 아까 얘기했지만 개추곡사 이후에 인조가 등극하게 되니까 새 임금 바로 인조고 인조가 즉위하자 등용대의 승진을 거듭한 친구는 갑술년 어느 봄날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배를 저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간 행방을 알 길 없던 설생이었다. 우연한 만남 조우하게 되는 거지. 관찰사는 설생을 자기 배에 오르게 하고 몹시 기뻐하며 근황을 물었다. 자, 중약 부분 내용 넘어갈게. 나는 지금 양양부 관하에서 동남쪽으로 6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룡굴이라는데 산다네. 자, 설생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인 회룡굴을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속세를 벗어난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속세를 벗어난 이상적 공간. 그러면 속세를 벗어난 이상적 공간은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당시 현실 정치의 혐오를 느끼는 사대부들의 이상적 공간.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난 공간이 되겠지. 몹시 외진 곳이라서 보통 속이는 일반인을 말하는 거야. 일반인,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야. 속이는 오는 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마침 오늘이 길일이고 시절도 좋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기 영랑호까지 오게 되었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자기가 영랑호에 오게 된 이유를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흥미진진하여 그칠 줄 몰랐다. 서로 마음이 통했던
옛날 친구를 만났으니까 회포를 풀고 있네.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말했다. 내가 사는 곳, 아까 얘기했던 회룡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 리쯤 될 걸세. 순풍이 불어. 순순히 바람 불어서 불면 배를 타고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 바로 회룡굴이라고 얘기한 거고, 예전에 나에게 평생 좋은 벗으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라고 하였으니 한번 들러주었으면 하네. 관찰사가 좋다고 하고 배를 재촉하여 설생과 함께 떠났다. 그러면 결국 설생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옛날 친구를 초대한 거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즈음에 육지에 이르렀다. 관찰사는 말과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혼자서 종들로부터 하여금 가마를 매게 하여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갔다. 험한 길을 힘들게 몇리나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었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 지금 우뚝 서 있었다고 얘기한 부분은 험한 길이라는 것은 회룡굴의 위치가 험하다는 거고 찾아가는 길이 험하다는 뜻이고 몇 리를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었어. 그러면 결국 푸른 벼랑은 요거하고 그 험한 길하고 푸른 벼랑은 결국 회룡굴 설생이 머무는 회룡굴 앞에 있는 것이고 이상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관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저절로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 묘묘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은 되어 보였으며 길이라는 게 수십 길, 여기서 이거는 그 길이의 단위지.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회룡굴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면 지금 장소의 이동이 어디까지 왔냐면 콸콸 쏟아지고 회룡굴까지 도착한 거지. 아까 청파리에서 영랑호를 갔다가 영랑호가 아까 빠졌네. 여기 지금 보면 영랑호가 나왔는데 청파리에서 영랑호에서 지금 회룡굴까지 온 거야. 문 앞으로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 있었는데 좁고 험해 새들이나 다닐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자, 여기 지금 영랑호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 두 사람이 벼랑에 벌어진 곳을 지나 칡넝쿨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회룡굴 안으로 들어갔다. 회룡굴까지 도착했네. 여기까지. 앞에서 어디서부터 보냐면 제일 처음에 회룡굴에 갈 때 험한 길이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험한 길이라고 나온 이 부분부터 쭉 해서 회룡굴 안으로 들어갔다까지 요 부분은 지금 이 작품 속에서 회룡굴이 찾아가기 쉬운 곳이 아니라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 그러니까 아까 설생의 말처럼 속인들이 발자취가 닿지 못하는 곳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묘사쯤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굴 안의 땅은 터가 넓어 집 100여 채가 들어설 만하다. 그러면 회룡굴은 찾아가기 힘드니까 속세와 단절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넓은 집터가 있고 100여 채가 들어설 만하고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했다.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는 얘기네. 물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었으며 뽕나무, 배나무, 밤나무 등의 나무도 많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회룡굴 안의 모습인데 이 부분은 또
금방 얘기했듯이 비옥한 토지에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재배에 채취하고 열매도 따먹을 수 있으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단 속세와는 단절된 공간이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아마도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 귤주 모두 이상향이고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자, 등장인물의 내면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 설생이 내면이 뭐냐고? 내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야.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지금 설생의 친구 생각인데 작가가 어떻게 알아? 내면 심리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도 파악하고 있다.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 마루 위에 오르게 하고는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채소를 담아내거라. 관찰사가 먹어보니 맛이 담백하면서도 달아서 속세 음식과는 맛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라 그랬어. 자, 이 부분은 까맣게 굵게 썼는데 이 부분은 이곳이 말이야 탈속의 공간이라는 걸, 즉 속세를 벗어난 공간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 속세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 이윽고 이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연못을 산책하기도 하고 산보하기도 하고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름과 안개가 마음껏 즐겁게 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 여기구나.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 여기 회룡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말해주는 게 바로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그 다음에 산봉우리의 수석이 괴이하고 웅장한 모습이 사랑스럽고도 볼만하여 아침 저녁으로 천만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니. 자, 그럼 여기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냐면 이 두 사람이 여기부터, 자 어디냐면 처음에 이윽고 두 사람은 쭉 해서 어디까지? 천만 가지를 보여주니까지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은 설생과 그의 친구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 어디서? 회룡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야.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라는 얘기는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변화무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변화무쌍, 천만 가지 명가지 변화무쌍. 이게 바로 몇 가지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뜻이지. 자, 그 다음에 관찰사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잊고 며칠 그곳에 머물렀단 말이지. 회룡굴 안에서의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며칠 동안 머무른 설생의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한 게 바로 A 부분이다. 회룡굴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탈속적 경지고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지금 현실정치 염증을 느꼈던 설생이 안주한 이상적 공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관찰사가 마침내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설생에게 농담을 건넸다. 작별 인사, 농담이라고 했어.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이야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속에 살면서 어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자, 그러면 은자는, 여기서 말하는 은자는
숨어 사는 사람들을 은자라고 하는데, 은자는 보통 숨어 사는 거, 어디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숨어 사는 게 은자가 살아가는 공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집도 부유하고 산속에 살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보통 은자들이 사는 삶에다가 하나 더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더 좋게 살고 있다는 거니까 설생의 삶을, 자, 농담조로 뭐라 했냐면 금상첨화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좋은 거 위에 더 좋은 거. 원래 금상첨화가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좋은 거 위에 좋은 거 더한다 라는 뜻인데, 여기 설생이 살고 있는 이곳은 산수가 맑고 기이한 데다가 또 이렇게 아주 부유하게 사니까 금상첨화의 삶을 살고 있군이라고 농담을 했더니 설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논일며 오가는 곳은 여기뿐이 아닐세. 그러면 설생은 여기 회룡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도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지. 세상을 벗어나 살게 된 뒤로는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한다. 산수를 유람. 그러니까 회룡굴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설생의 삶이다. 다니는 것을 몹시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그러니까 아까 영랑호도 간 거고, 서쪽으로는 속리산의 기이한 경치를 찾고, 북쪽으로는 묘양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에 오르고 지리산을 넘었어. 우리나라 산천 중 기이하고 빼어나다고 소문난 곳이라면 그 절반을 가 보았을 걸세. 지금 자기가 자유롭게 유람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내용을 이 부분은 열거하고 있다. 서쪽, 북쪽, 남쪽 뭐 이런 식으로 열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마음에 맞는 곳을 만나면 풀을 베어 집을 짓고 산피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다가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곳에 옮겨 가서 살았어 라고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설생의 대답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설생이 자기의 삶을 얘기했는데 아주 자유로운 삶,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설생의 삶을 스스로 이야기한 거다. 친구한테. 이런 까닭에 내가 있었던 거처 중에는, 머물렀던 곳에는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10배나 더한 곳도 여러 군데나 있다네. 여기가 최고가 아니야. 더 좋은 곳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속세에 얽매여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속세에 얽매여 살고 있고 자기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래도록 탄식했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설생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훗날 서울로 나를 찾아와 주게. 훗날 서울로 나를 찾아와 주게. 라는 말은 재회. 설생과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한다는 얘기지. 재회를 기약하고 있는 설생의 친구.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 자, 그래서 결국 설생과 오랜만에 만난 설생의 친구는 이렇게 해서 설생과의 즐거운 만남을 끝으로 헤어지게 됐단 말이지. 그 뒤는 3년 뒤야. 설생이 서울. 자, 아까 나왔던 서울은 바로 이 공간이 또 이동된 거야. 서울에 가 관찰사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생이 서울로 간 거지. 관찰사는 마침 이조판서로 있었는데 설생에게 벼슬 주고자 했다. 이 말은 설생이 회룡굴을 나와서 자연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걸 마무리하고 다시 속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벼슬을 주고자 했다. 그러면 여기 벼슬이라는 건 과연 뭘까? 이건 세속적과 치고 지금 설생한테는 정반대와 반대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설생은 지금 속세를 벗어난
탈속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다. 벼슬은. 하지만 설생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어.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이걸 도피라고 탈속이라고 하겠지. 세상으로부터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다시는 속세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회룡굴이라는 그 만남의 장소였고 탈속적 경지의 이상향, 다시 이 회룡굴이라는 곳에 다시 가 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설생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럼 결국은 설생 맨 마지막 부분은 이런 걸 이제 알 길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일종의 설화적 결말이라고 해야 돼.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설화적 결말, 미완의 마무리로 끝났다고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설생이 종족을 감춘 건 바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설생의 친구가 설생에게 다시 세속적 가치관을 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떠나게 됐다는 내용이 바로 설생전의 내용이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서사적인 전개는 공간의 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 이동. 제일 처음에 서울 청파리에 살고 있던 설생이 나왔고 떠났고 나중에 영랑호에서 관찰사가 된 설생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회룡굴로 인도한다.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3년 뒤에 서울에서 다시 설생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친구는 설생을 찾아서 회룡굴에 가게 됐는데 종족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된 거야. 여기에서 친구는 친구인 동시에 설생과 설생의 친구는 뜻이 통한다라는 점, 현실적 정치에 어떤 혐오를 느끼는 건 공통점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 설생은 은거했고 설생의 친구는 출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둘은 정반대의 공통적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과거에는 설생과 설생의 친구가 공통된 가치관, 현실 정치에 대한 혐오, 그렇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두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가치관이 같았다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이 소설에서 중요한 내용 전개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소설은 설생전은 한문 소설이다. 한문 소설. 자, 공간이동이 1번이면 가치관의 변화가 2번이고 3번은 한문 소설이다. 한문 소설. 한문 소설인데 어떤 성격의 한문 소설이냐면 이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설생, 현실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설생의 친구. 그렇다면 현실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설생이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개추곡사 이거는 광해군 때 일어난 폐륜적 행동이었고 광해군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작가는 개추곡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당시 사대부들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 소설은 실제 지명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지명. 우리가 누누이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지명이란 건 현실성을 부각시키는 거지. 현실성.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생과 설생의 친구는 상반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야. 상반된 가치관. 이 은거한 걸 이상적이라면 출세의 길을 선택한 설생의 친구는 현실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 그 A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문제풀이할 때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그 회룡굴의 외경 묘사와
그 가는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회령굴 주변과 그 들어갔을 때 뭐 100여 채나 지을 수 있는 집터, 비옥함, 수많은 나무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묘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굉장히 자세하다라는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 문제 많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자고.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설생과 설생이 친구인데 1번 설생은 과거 급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몇 번의 고배를 마셨어. 설생은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빴나? 몇 번 이건 떨어졌다고 얘기했으니까 1번은 윗글의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고, 2번 한번 볼게요. 설생은 길 이래 외진 곳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배를 몰고 나타났다. 영랑호의 이야기라면 여기는 지금 설생이 자기가 외진 곳에 살고 있다고 관찰사한테 말한 다음에 마침 오늘이 길일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시절도 좋기에 흥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나온 거야 라니 유람하려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내용과 관련성이 머네. 3번 설생은 과거의 약속을 언급하며 관찰사에게 회룡굴 방문을 요청했다. 그럼 과거에 뭐라 그랬는데 평생 좋은 벗으로 살자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연히 영랑호에서 옛날에 벗을 만났고 그래서 회룡굴로 초대했다란 말이지. 과거 약속이 평생 좋은 벗으로 남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찰사는 설생이 보통의 은자들과 다른 점을 거론하며 설생에게 농담했어. 아까 한자성어 금상첨화가 떠오르면 되는 거야. 보통 아주 아름답고 귀한 곳에 은거하는 게 은자의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설생은 플러스 알파 아주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다라고 농담을 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관찰사는 설생과 다시 이별하게 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후일 어디 서울에서 서울로 자기를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약했다. 맞는 내용이야. 정답은 2번이고, 자, 영랑호에 배를 탄 건 날씨도 좋고 흥이 나서 나온 거지요. 자, 2번으로 할게. 보기를 고려할 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먼저 봅시다. 신돈복의 야담집에 학산한원과 이규영의 백과사전, 오주연문장 전산고에도 설생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자,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대. 거기에서는 설생의 친구인 관찰사가 오도일의 조부인 오윤겸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 오윤겸은 강원도 관찰사,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낸 문신이다. 중앙정계에 있던 당시 개축사옥이 일어나자 그는 광해군의 반대의 뜻을 품고 광주 목사로 물러앉기를 자원하기도 했지만 결국 관직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인조가 반정으로 권좌에 오른 후에도 그 밑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다. 손자인 오도일 또한 인조의 계보를 잇는 임금의 밑에 부제약, 이조참판, 병조참판 등 요직을 거쳤기에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가 없었다. 그가 설생전을 쓴 데에는 이러한 자기 가문에 대한 옹호도 창작 동기로 작용했다. 자, 이 보기에 가를 딱 읽는 순간 이런 거 생각나야지. 당시 사대부들, 즉 벼슬아치들의 그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이야기한 거고, 여기 지금 오도일도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출세 가도를 달렸고 현실 속세를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이상적으로는 탈속, 이상향에 대한, 여기 설생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거지만 자기가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이 글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네. 나에서 설생전에서는 나아감과 물러남, 벼슬에 나아가고 벼슬에서 물러남에 대한 오도일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말미에는 설생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논평이 붙어 있어. 서사본사 결사 중에 바로 이 부분이야. 일부는 이러하다. 선비는 세상에 태평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여 내 한 몸을 조촐히 한다. 이는 군자가 상황에 따라 군자는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것이 도이다. 그러니까 벼슬에 나가건 벼슬을 물러나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어느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설생은 혼란한 시기에 정치가 어지러움으로 은둔했지만 어진 세임금, 여기서 인조했지,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뭇선비들과 함께 있었던 때에 관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해서 벼슬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실 정치가 혐오스럽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금이 등극하면 다시 현실에 나와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관리, 벼슬아치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마치 지금 변명을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자, 그러면 가를 고려할 때 기역을 통해 오도일은 조부가 비록 광해군 밑에서 관직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의로움을 아는 인물이었음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자, 설생과 기역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 친구가 바로 오도일의 조부라고도 볼 수 있지. 왜냐하면 광해군 때 그 계속해서 관직을 그만두지 않은 게 조부였으니까 관직은 하고 있지만 의로움을 아는 인물,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 아는 인물이란 평가. 가에서 보면 조부에 대한 옹호가 나오기 때문에 조부와 자신에 대한 옹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작 동기로 작용했다. 자신의 조부와 자신의 어떤 자신은 인조반정 이후에 세임금이 등극하고 나서 그런 거지만 그 전에 광해군 밑에서 벼슬했던 자기 조부 오도일에 대한 얘기야. 오도일이 바로 친구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지. 의로움을. 자, 맞는 해석이라고 보고 2번 가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은 자신이 요직에 앉은 시기가 니은과 같은 일이 벌어진 광해군 때와 달리 나아감을 선택한다. 즉 새로운 임금 누구? 인조가 등극했기 때문에 인조가 새 임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인조를 위해서 벼슬을 나아가는 것이 의롭다. 나아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 나아감을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이다. 맞았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 3번. 가를 고려할 때 디귿을 통해 오도일은 개축옥사 당시에 조부가 곧장 은거하지 않은 데에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말하려 했을 것 같아. 자, 1번하고 똑같이 뭐냐면 가에서 본다면 자기가 벼슬에 있는 것, 조부가 벼슬을 광해군 때 계속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란 말이에요. 변명. 그것도 현실 가치의 어떤 현실 가치를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거의 자신의 변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곧장 은거하지 않은데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것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4번 나를 고려할 때 물러남과 나아감과 물러남. 니을로 보아 오도일은 설생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물러남을 대신에 태평한 세상으로 나아감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전혀 아니지. 설생은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그게 바로 현실 정치의 혐오를 느꼈기 때문에 종족을 감추잖아. 그러면 나아감만 있지, 물러남만 있지, 나아감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4번은 틀렸네. 설생은 나아감은 없다. 즉, 벼슬에 오르는 것은 사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종족을 감췄기 때문에 나아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러감만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다고 해석해야지. 그 다음에 5번.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이 생각하기에 미음은 어진 세임금이 세상을 다스린 세상에서 설생이 받아들여도 좋다. 그래서 자기가 이조 판서였을 때 설생한테 벼슬을 주었단 말이야. 그 벼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설생은 수치스럽게 여겨서 아예 물러나 버렸잖아. 종족을 감췄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임금이
그러니까 광해군이 물러나고 새 임금이 됐으니까 이제 벼슬에 오르는 것이 어떤가라고 좋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도일의 얘기라고 오도일의 얘기 여기서 설생의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맞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번 볼까?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때 문인들은 직접 산수를 유람한 뒤 유람의 경험과 자취를 기록한 산수유기를 남겼다. 유람기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극소수 선비만이 유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채에 누워가지고 타인의 산수유기를 읽으면서 산수를 간접 체험하는 와유를 즐겼다. 그러니까 직접 가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기록을 보면서 자기도 가는 것처럼 즐겼단 말이야. 대체로 산수유기는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이 나오고 유람 주체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관점을 서술. 그 다음에 시시각각 변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음미한다. 설생은 회룡굴에 대한 서술에는 이러한 산수유기의 성격이 반영됐지. 그러니까 외경 묘사, 안쪽의 모습 이런 거지. 그런데 이 작품은 창작된 17세기 당시 문인들에게 산수는 유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의미를 탐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어지러운 현실을 도피처로 삼았고 설생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지. 회룡굴 같은 곳이 바로 어지러운 현실을 잊어버리는 도피처고 이에 따라 산수유기 속의 산수도 정신적 휴식을 보장하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질 때가 많다. 그러면 산수유기의 산수도 역시 위에서 말한 어지러운 현실이 있는 도피처는 아니지만 휴식처 정도로 정신적 안식처라고 할게. 정신적 안식처에 해당한다고 보겠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험한 길을 힘들게 몇 리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다라고 했어. 산수유기의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말하는 거고 목적지까지의 여정. 그러니까 여기 회룡굴이 목적지라면 회룡굴까지의 가는 여정을 드러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맞는 얘기고. 2번.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 바로 이런 것. 여기서 이상형이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관찰사가 산수를 간접 체험을 틀렸지. 지금 관찰사는 설생이 살고 있는 회룡굴에 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와유가 아니고 직접 체험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지금 옛사람이 일컫던 도어나 귤주는 이상적인 거고 여기서 보기에 산수유기의 개념을 A에다 적용하면 간접 체험이 아니라 산수유람의 주체 소설 속에서 직접 체험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와유가 아니다. 남의 거 대신 책으로 읽는 게 아니야. 3번. 맛이 담백하면서도 또 달아. 속세 음식과 딴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채소에 대한 설명은 회룡굴이라는 공간이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 산수를 부각시키다. 아까 선생님 설명은 탈속이라고 그랬지. 속세하고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걸 먹는 걸 갖고 얘기했다. 4번.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구름하고 안개까지 이거는 자연과 여기 있는 공간.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그랬으니까 유람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의 관점에서 보고 느낀 바를 서술한 거지. 자, 3번에 관찰사의 관점 유람 주체. 그러면 2번이 틀렸다는 게 바로 나오네. 그 다음에 5번. 산봉우리와 수석이 괴이하고 웅장했대. 찬탄. 감탄한 거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움에 대한 유람 주체의 음미와 관련이었다. 이거 지금 관찰사의 관점에서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묘사라는 것이 아주 그림 그리듯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보이는 모습 묘사하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회룡굴에 방문한 관찰사의 눈에 비친 모습, 그 다음에 관찰사의 정서, 느낌을 이야기한 거다.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고 와유가 아니다. 자, 설생전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 반복해.